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일본 열린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가 오늘 방한합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징용 피해자 배상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이른바 일몰법 새 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정이 불발됐습니다. 여당은 유연노동제 연장, 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각각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 씨가 들것에 실려 병원에 들어갔다가 2시간 뒤 걸어서 나오는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개포동과 대치동의 일부 아파트 값이 8억 원에서 9억 원씩 급락하고 압구정동의 이른바 한강뷰 아파트도 7억 원이 빠진 값으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불패 신화가 저무는 조짐인 건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와 함께 전망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불러온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일몰 법안들이 올해 말로 폐지가 됩니다. 여야의 입장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건데요. 당장 내년부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를 두고 여당은 제도 자체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현행대로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경호법이나 괘씸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 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반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에 여당은 연장을, 야당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연장 근로제가 일몰이 돼서 현장에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민주당의 목리 때문이란.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역시 올해 시행이 끝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며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어제 본회의가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해를 넘겨 제2법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일본 자민당과 열린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가 오늘 방한합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외교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일본의 열린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가 오늘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야마구치 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우리 측과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최근 자위대의 반격 능력, 즉 적의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 2010년 방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2015년과 2017년 방한 때도 각각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아베 신조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일본인 여성 2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현장도 찾아 애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무인기 격추 실패 등 대응이 미흡한 원인을 놓고 이 자리에 출석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까지 왔던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이동 경로를 보면 26일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와 강북구 일대를 지나간 만큼 용산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번이 서울 북부를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방부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면서도 작전 실패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훈련 축소가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고 훈련량도 18년도에는 60만 회를 훈련을 했었어요. 9.19 군사 합의가 되고 나서 21년도에 18만 뺏기는 훈련을 못했단 말이에요. 야당은 무인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통령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작전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사진에 대해 보안 검토를 거친 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0일쯤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서면 조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 대표 측에 강하게 전달하면서 출석 일정 조율에 나선 건데 어제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이재명이 죽으면 또 다른 이재명이 나올 것이라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표가 결국 검찰에 직접 나가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월 10일 전후 출석하는 걸로 수사팀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초 당 안팎에선 서면 조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검찰이 서면 조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해 방향이 잡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에서 서면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호남을 찾은 이 대표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대신 예정이 없던 검찰 규탄 연설을 열고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검찰을 과거 신군부 사조직인 하나회에 빗대 없는 먼지를 만들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이재명은 부정부패 사건의 끝판왕이자 피의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놓고 여야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있었던 국방위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9.19 합의에서 GP 11개 없앴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때 무인기를 발견한 GP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위기 관리 면에서 빵점이에요. NSC를 열어야죠. 어떻게 이 사항을 이렇게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 그림만 보면은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이 그림에 이게 어디 수도권 북부로 지나간 겁니까 이게?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잠깐만요. 분명히 아닙니다. 뭐 저는 군대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확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무책임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전이라는 용어가 참 대통령께서 확전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그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확전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전 정부의 그리고 야당은 현 정부의 안보 공백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이제 여야 사이에 이제 공방이 약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예. 뭐 확전을 하자라고는 의미에서 확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워낙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된 훈련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 못했잖아요. 그리고 국방백서에도 북한을 제대로 된 적이라는 표기도 못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윤 정부 들어와서 이제 바꿨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확전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어느 나라가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 경험상 보면은 안보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무기입니다. 장비예요. 그다음엔 그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훈련도 그냥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훈련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돌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정신력이에요. 적과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긴다라고 하는 정신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난 5년 동안은 이런 것이 다 기대에 못 미친 거죠. 무기 장비 면에서도 사실은 이 드론 부대를 뭐 만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그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만족할 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도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 뭐 포탄, 총탄 이런 사격만 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 전파 교란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민가에 피해가 없는 그런 제머라고 하는 예. 그런 그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그 기술이 이렇다 할 정도의 그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고도 1km 이상 되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훈련도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한 거죠. 돌발 상황, 위기 상황에 맞는 그런 훈련을 했느냐 그렇지가 못한 거죠. 더더군다나 이 비호 복합이라고 하는 대공 자주포 2015년에 도입을 했지만은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에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김영우 전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당이 이제 중점적으로 지적한 것 중 하나가 지난 정부에서 북한을 신경 쓰다 보니까 군사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국방위에서 그 거의 사성장군 출신 의원님이신가요? 그분들이 공방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예. 어제 새벽에 그런 거죠. 예. 풍선을 또 무인기로 오인해서 공군 전투기가 새벽에 출동을 했고 그 굉음에 뭐 인천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자다가 놀라서 전쟁 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뉴스에 계속 초점이 그랬죠. 그 전날은 새떼, 어제는 새떼, 오늘은 풍선. 그러면 과연 내일은 뭐에 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전력의 문제, 국방에 관한 어떤 그 세세한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한반도도 더 이상 평화의 이런 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불안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문제를 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라는 거는 2018년에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간에 워낙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특히 이제 비무장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 하게 한 군사 합의입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훈련을 안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안보를 불안하게 하거나 이런 거에 마치 원인인 것처럼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요. 예. 문재인 정부를 정말 탓하지 마시고 벌써 7개월이 됐으면 5년 임기 중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 뭐 확전이든 응징이든 도발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그 의지를 보여주시고 국방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합참이 차근차근 하나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없애주는 거 저는 그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전 정권 탓을 하기보다는 9.19 합의를 위반한 북한을 탓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정말 그 전 정권 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정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작전 자체가 개념 자체가 방어입니다. 모든 그 전략이 방어 개념으로 짜여져 있어요. 한미연합훈련도 마찬가지고 뭐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그 전방을 침투하고 평양을 점령하고 이런 작전 개념이 아니에요. 북한이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한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2018년도 그 남북 군사 합의는
우리는 방어를 하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 군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미리 사전에. 방어하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감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방에 GP를 우리는 60개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11개를 없앤 겁니다. 20%가 없어진 거예요, 거의. 그다음에 북한은 160개입니다, GP가. 그런데 같은 숫자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북한의 그 작전 개념에 우리는 방어의 어떤 작전 방어용 작전 개념인데 방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가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 무인기도 사실은 그 MDL을 넘어올 때 우리가 제대로 탐지해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되죠. 착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남북 군사 합의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합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너무나 이 군사 합의를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에 우리도 그러면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송골매라고 하는. 그게 맞는 개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러면은 정말 확전하자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오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좀 염치가 없다고 봐요. 남북 군사 합의 누가 맺었습니까? 언제 맺었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불리한 말도 안 되는 합의였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이 침범 당일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했다. 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그런데 그 저녁에 뭐 했습니까? 송년회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할 필요 없어요. 이게 말이 됐냐 말이에요. 송별회할 상황이냐고 이게. 그래서 이 명령 자체가 사실이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해가 갑니까? 송별회 하신 거? 그 대통령께서 만찬하신 그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정리가 된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확전을 각오하고라는 빈자 표현까지 해놓고 침범 당일에 송년회를 한 거는 지나치게 아니하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지적인데요. 글쎄요, 지금 뭐 그 대통령 군 통수권자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군이 어떤 대비 태세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보다는.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왜 NSC를 즉각적으로 열지 않았느냐 이런 또 비판을 하더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NSC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에 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데 그것은 좀 거시적인 담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체죠. 중요한 것은 그 안보 상황 점검 회의입니다. 국가안보실장과 또 합참의장, 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비상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확실히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통령도 북한에 송골매 보내라, 무인기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NSC가 열렸느냐 안 열리는 이거는 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공방일 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권 그 비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정 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입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야당이 이런 비판만 하고 있을 땐가? 그것도 뭐 군 출신들도 지금 막 비판을 하더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날 26일이었죠. 26일에 북한의 무인기가 5대가 왔고 한 대는 북한에 돌아갔고 나머지 4대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게 저녁 내내 보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무인기를 격추하려던 또 우리 공군기가 뭐 두 대가 추락을 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몇 시간 동안 나왔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올해 계속 북한에서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 발사했고요. 뭐 조만간 뭐 7차 핵실험이 일어날 거다. 계속 그런 식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인기가 와서 뭐 서울 상공까지 훑고 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그러면 그날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거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저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셨던 대통령의 목소리가 없다는 거는요.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무슨 NSC 회의가 뭐 그때는 열릴 필요가 없었다는 둥,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뭐 회의 체계가 있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면서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강조했다면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정부의 이 잣대는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이게 옳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타인에 대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엄격하다 그럴까요? 이중 기준이 보여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안보나 국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저는 정부에 대한 좀 신뢰를 잃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안보 국방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세요.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주적 개념도 없었는데 그거 제대로 바꿔놨죠.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제대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도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의 제대로 된 공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 가고 있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특히 압도적인 야당이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인데 이번에도 뭐 드론과 관련된 국방 예산을 260억이나 그냥 삭감을 해버렸어요. 국회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신다는 거를 저는 국민들한테 직접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보여진 것은 뭐 미사일이 뭐 엉뚱한데 발사됐다. 그리고 발사했는데 어디에 떨어지는지 알 수 없다. 계속 그런 것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이 검찰 출석 대신에 광주를 찾아서 이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자, 이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없으면은 뭔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율 주는 건가요? 네, 계속 확인 중입니다. 저희도 가능한 시간을. 대표님 그러면은 11월 12일 나온 거는 그럼 맞는 거예요?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그 날짜에 이 당초 예정에 없던 검찰 규탄 연설 대회를 열어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역, 그것도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같이 싸우자 이런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뭐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은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그게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비리 문제 때문에 검찰이 소환하는 거거든요. 뭐 제3자 알선 수재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대로 이것은 개인적인 형사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먹혀들고 있지가 않죠, 사실. 호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꽤 올랐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하니 결국 잘못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직까지 소환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의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별로 그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날짜와 뭐 형식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태까지 보면은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그 프레임, 정권의 어떤 탄압 프레임 가지고 싸워왔는데 그것이 잘 먹히지 않은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뭐 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검찰에 출석해서 이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뭐 어떤 분위기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제 내부에서 좀 많이 최고위원들이나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뭐 처음부터 직접 뭐 출석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은데 예. 또 당내 일부 의견은 오히려 이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오히려 그림만 만들어줄 뿐이다. 나갈 필요가 없다. 정치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대응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떳떳한데 왜 나갈지 못하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뭐 사법 리스크다, 방탄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들을 이 방탄으로 묶어서 민주당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뭐 검찰이 계속 그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만 분명하게 뭔가 증거가 드러나거나 사실관계가 입증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서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지방에 다니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재명식의 정치 좀 스타일입니다. 직접 국민들과 만나서 접촉하면서 설명하고 이런 방식의 정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역을 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뭐 민심을 뭐 호도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체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불만이 있는 많은 또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그리고 검찰에는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시점, 그 시점이 이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출석하겠다는 시점도 12월 임시국회 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자, 이 직후, 그러니까 10일 정도에 이제 출석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밝힌 시점과 출석하겠다는 시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뭐 국민 여론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그럴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를 상정하면은 만약에 그것까지 부결시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그 악재죠. 국민 여론하고는 아마 굉장히 멀어질 겁니다. 그런 걸 의식해서 이재명 대표는 노웅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나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은 어떤 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여태까지 민주당 내에서 부글부글했거든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말이죠. 그런 얘기를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야기는 직접 못하더라도 부글부글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 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전국을 돌면서 전국 도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당대표로서 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거에 대한 호소 아닙니까? 같이 싸웁시다라고 하는 호소. 마치 무슨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민주화 투쟁 운동을 한 그런 그 양심수의 면모예요. 그런 거 봤을 땐. 하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싸늘한 민심이다. 그것 때문에 검찰에는 출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는 지난 14일 자해를 한 뒤에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입원 중이죠. 김 씨가 입원 중이던 아주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원 들어갈 때 김만배 씨와 나올 때의 김만배 씨의 사정이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김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경기도 한 병원 응급실 앞에 환자 이송 차량이 멈춰섭니다. 잠시 뒤 들것에 실린 환자가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초록색 외투를 입은 채 모포를 덮고 누운 이 환자, 대장동 사건 키맨인 김만배 씨입니다. 평소 쓰고 다니던 안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2시간쯤 뒤 응급실 출입문 뒤로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더니 아내 소유로 추정되는 고급 외제차가 출입문으로 다가서자 불이 나게 나옵니다. 만배 씨, 혹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몸 상태 지금 어떠십니까?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할 때와는 달리 안경을 쓰고 쟁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지난 14일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김 씨는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부위 등을 치료받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소재 다른 병원인 이 병원으로 옮겨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대병원과 해당 병원은 김 씨 건강 상태나 병원을 옮기는 전원 절차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김 씨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대로 영장 재청구나 공판 재개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14일 김만배 씨 자해소동 이후 재판을 줄줄이 취소한 뒤 아직 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전치 4주 진단서를 일단 받아들인 건데 법원 동기의 휴전기까지 겹쳐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 여부를 가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검찰 역시 범죄 수익으로 간주한 천화동인 1호 자금 80억 원 용처 등 김 씨를 상대로 한 추가 진술 조사를 미뤄왔습니다. 김 씨 측은 당분간 병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호전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수사와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김 씨의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 전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국 당시 법무장관 동생도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영장심사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를 투입해 강제 구인한 적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극단 선택 시도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건강 상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검찰의 신병 확보 전망에 대해선 김 씨의 퇴로를 막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보신 대로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던 김만배 씨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영상이 공개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래 김만배 씨가 이 폐 손상이 심각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영상을 보면 뭐 종종 걸음으로 뛸 정도로 상당히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네, 뭐 건강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김만배 씨가 작년 11월 4일 날 구속이 됐어요. 예. 그러다가 올 11월 24일 날 1년 조금 더 수감 생활하다가 석방이 됐는데 구속기간 만료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12월 14일 날 극단적인 시도를 갖다 해서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 가까이 6일 정도 머물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전치 4주 정도 이야기했었으니까 12월 14일에 전치 4주면 한 1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아주대병원에 계속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저께 한밤중 자정경에 이제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원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한 2시간쯤 뒤에 새벽에 걸어 나온 모습을 갖다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 정도 상태면은 뭐 이렇게 재판 받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호전된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이제 응급실로 앰뷸런스로 이동했잖아요. 아마 이제 언론에 노출되기 싫은 어떤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전치 4주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 정도는 아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진단서이기 때문에 4주면 그렇게 큰 진단서는 아니고요.
또한 이제 폐에 고였던 380ml의 피를 뽑았다라고 네. 하니까 만약에 이 피를 뽑지 않았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를 뽑고 정상적인 상태로 됐을 것 같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한 2주 정도 동절기 휴가가 있어서 한 2주 정도 후에는 재판과 검찰 조사는 뭐 당연히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뭐 김 씨의 몸 상태가 이제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휴가 기간이 끝나면 네네.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그렇다면 검사들이 이제 와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는 아마 변호인하고 예. 그 재판부하고 일정 조정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1월 6일까지가 휴정 기간이거든요. 12월 26일부터. 그러면은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그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땐 한 1월 중순이면은 뭐 김만배 씨가 이제 전치 사주 기간도 다 끝난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 더더군다나 저런 영상을 통해서 특별히 재판에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니까 네. 기존의 그 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그 1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는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네, 검찰 이제 김만배 씨의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김 씨가 이제 입원 중인 상태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입원 중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요. 실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사건이 급하면 입원 병원을 찾아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제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는 수사에서 입원 병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또한 중환자실에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기 때문에 아마 통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뭐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검찰이 한 일주일 전에 병원에 확인을 한 것으로 저는 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상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만배 씨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너무 당사자에게 압박감을 주는 방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들은 그렇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만약에 김만배 씨가 다시 이제 사주가 끝나고 나서 그 재판 연기 신청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요, 재판부가 그 연기 신청을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불구속 재판은 구속 기한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재판을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좀 속아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일들도 많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 당사자가 코로나 걸렸다, 아니면 심지어 변호사가 그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재판부가 의심하면서도 그 재판 연기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런 케이스, 이 김만배 케이스는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재판인데다가, 그다음 또 일정한 그러한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이 연기됐기 때문에, 저 정도 건강 상태 가지고는 이제는 그 법원에서 재판부가 쉽게 재판 연기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는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 이제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영장이 재청구가 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법적으로 보면 도주 우려와 관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미 공범인 남욱 씨나 유동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또한 이미 1년 정도 구속이 된 상태였었고, 또 지금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이 아니어서 아마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재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다음 달 11일 전후에서 이제 검찰에 출석한다고 그래요. 네네. 뭐 원래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날짜는 뭐 광주 일정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다가 10일로 이제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월 10일이면 1월의 둘째 주거든요. 소환 조사를 불문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소가 될 네네. 것으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봤을 때, 오히려 만약에 소환을 또 했는데 또 불응을 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1월 10일 전후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내년 1월 둘째 주 정도에는 성남지청에 출석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검찰 조사 일정을 피의자가 이렇게 조율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상적인 건가요? 통상적인 건가요? 원래 일상적인 거고요. 당사자가 직접 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 일정과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 조율은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소환에 응해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여당에서는 계속적으로 방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정말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서 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사가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검사가 90명 정도 투입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아무튼 야당에 너무 집중적인 수사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여당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유독 한 정당에 대해서만 150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야당 탄압이라든가 정적 제거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돼서 한다는 게 이례적인 겁니까? 이례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검수완박의 사이드 이펙트예요. 검사가 2,200명 있거든요. 예. 옛날에는 검사가 한 달에 300건씩 처리했어요. 뭐 도둑질한 것부터 뭐 교통사고까지. 그런 일들을 검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많으니까 이왕이면 수사를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60명이든 100명이든 검사해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혐의를 밝혀내거나 아니면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동거녀도 몇 달 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동거녀의 집은 최근 카드비 1억여 원의 가압류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오늘 이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A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돈 때문에 연쇄살해를 저질렀는지 등 계획범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두 건 모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숨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유흥비에 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동거녀의 집은 최근 2달 동안 카드사 3곳이 잇따라 가압류를 했습니다. 경찰은 1억여 원의 채무가 생긴 경위를 밝히기 위해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그런 걸 싫어했어. 그분 성격이 아주 좀 깐깐했거든요. A씨는 지난 8월 동거녀의 시신을 차량용 짐가방에 담아 하천 근처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뢰 위험 때문에 육상수색은 중단하고 항공수색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미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사망자 수가 60명을 넘어선 가운데 뉴욕주 버팔로에서 폭설로 차에 갇혀 숨진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눈보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차문을 살짝 열어보지만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밤이 되자 눈이 더 높게 쌓여서 차문을 열고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지난 23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귀가하던 중 폭설로 차량 안에 고립돼 숨진 간호조무사 앤덜 테일러가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영상입니다.
악천 후에 구조대가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고 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테일러는 24일 자정쯤 가족들에게 조금 기다려보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걸어서라도 탈출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지 24시간 만에 1.3m의 눈이 덮인 도로 위 차 안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가슴이 뚫리는 아픔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악의 눈 폭풍으로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64명이 사망했고 뉴욕주 버팔로에서만 28명이 숨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닥친 역대급 한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도 휘청이면서 강남 불패도 옛말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최근 보니까 앞서 이제 영상도 본데 강남 집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강남 압구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지역들이고요. 예. 투자들이 많은 동네니까 절대 안 빠진다. 네. 불패 신화의 중심지였는데 압구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압구정도 빠지는데 사실 과거에도 압구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불패 신화는 맞지가 않고요. 빠진 가격을 보면 뭐 7억이 빠졌다,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7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격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비율이 얼마나 빠졌느냐가 중요한데 전용 121제곱미터 한양 1차 같은 경우는 한 50억이 넘었거든요. 예. 50억이 넘었는데 최근 39억에 이제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22%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많이 빠진 거냐라고 하면 1차 지지선을 30%로 보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이거나 뭐 잠실 쪽은 30% 또는 그 이상 빠진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22%가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1차 지지선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개포동이나 대치동 아파트도 최근에 최고가 대비 8억 원에서 9억 원이 떨어져서 거래가 됐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강남 불패인데 뭐 대치동 또 교육 수요가 워낙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안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빠집니다. 안 빠질 수는 없는 거고요. 역시 가격을 비교해 보면 개포 6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28억 한 5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19억으로 빠졌거든요. 33% 정도. 그러니까 1차 지지선 정도 빠졌고요. 예. 음마 아파트 76제곱미터도 예. 보면 한 30%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이제 1차 지지선까지 빠지는 거고요. 이게 뭐 굉장히 이례적이다. 물론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가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 정도 지지선까지 떨어지는 건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내년 집값도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냐도 이제 궁금한 건데 떨어질 거냐 아니면 또 반등을 할 거냐.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인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차 저지선은 이제 30% 네. 최고가 대비 30%잖아요. 네네. 이것을 맞춰서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고요. 금리가 몇 번 오를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30% 안 떨어진 지역들도 있습니다. 마용성이라든지 뭐 서초구 지역들은 여전히 또 견고하게 버티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조정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조정이 된다면 1차 지지선 바닥을 다진다면 금리 인상 유무에 달려 있는데 금리 인상이 우리 생각보다는 더 오래 가고 그 상승 속도가 있다면 저는 2차 지지선 40에서 50%까지도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금리 인상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인하로 돌아선다면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용성 뭐 서초 지역은 아직까지는 집값을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강남권 집값의 하락폭이 이 정도라면 서울 내 다른 지역의 하락폭도 클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 특별히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오를 때도 강남 먼저 오르고 노도강 오르고 수도권 지역으로 오르듯이 내려갈 때도 외곽부터 이제 중심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노도강 지역들은 먼저 30% 이상 빠졌고요. 이제 나머지 지역들 잠실 빠지고 강동구 빠지고 이제 압구정 빠지고 있는데 서초구가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에 돈 있는 실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들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버티는 부분이 있고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잠실도 토지거래 허가인데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이 되면 실수요자, 실거주하시는 분들만 입주할 수 있고요. 작은 계획도 탄탄한데 이게 서초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좀 허점도 있습니다. 빈틈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서초구도 한 1차 지지선까지는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금 이제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서 우리 그 집값들이 약간 좀 보합세를 가고 있다는 좀 분석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보면 규제를 풀어주니까 좀 버텨볼까? 절망할 필요가 없겠는데 급매물로 팔지 말고 버텨보자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자거든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살 사람들이 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시장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규제 풀어줘서 집값 더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아니 세금을 덜 낸다라고 하는데 세금 덜 내는 것보다 집값 오르면 나는 더 내더라도 살 용의가 있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더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관망할 거야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더라도 따라 들어오는 매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잠시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하락을 멈추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언제쯤 집을 좀 구매를 해봐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것 같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게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일단 1차 지지선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필요한 분들, 뭐 혼인이라든지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자녀 교육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1차 지지선 정도의 급매물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멈추고 바닥이 확인한 다음에 그게 1차 지지선 30%가 될지 2차 지지선 45에서 5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집값의 바닥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그 집값이 바닥이라는 그것은 누가 알게 되는 겁니까? 바닥이란 게 이제 100% 뭐 그런 건 없는데 우리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미분양이 지금 한 4만 7천 호 정도 되는데 전국 미분양이 10만 호 정도, 서울 수도권이 3만 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 규제가 강남의 규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고 막 집을 이제 막 팝니다. 패닉 바잉, 이제 막 투매 현상들이 생기고 이런 징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가 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특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카드가 나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봐도 좋은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바닥의 시그널에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사 관련 현장 담당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특위는 기관 보고를 마치는 대로 자료를 모아 2차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2차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대검찰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서울교통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야당은 대검찰청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당시 마약 단속에 집중하다 인력 구조에 소홀한 게 아닌지 집중 질의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검수완박법안 통과 이후 마약 단속은 경찰 관할로 넘어갔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는 지난 27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1차 기관보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위는 기관보고를 마치는 대로 다음 달 4일 1차 청문회, 6일에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다음 달 7일 종료될 예정인데 여야 간 활동 연장을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닥터카 갑질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신현영 의원,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요구하며 대립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겨울에 열리는 행사들 중에 얼음 조각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사진처럼 러시아의 한 행사장에서는 이렇게 총을 든 군인의 모습이 얼음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요. 요즘 상황이 어떤지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겨울 행사장의 얼음 조각들은 보통 동물이나 건물 혹은 잘 알려진 이야기의 주인공을 모델로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치타시에서는 이렇게 무장한 군인을 얼음으로 조각해서 전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선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이 폭격을 피해 지하철역으로 대피합니다. 지하철 계단이나 플랫폼으로 대피한 시민들은 휴대폰이나 책을 보면서 폭격이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해를 넘기는데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 대응해서 여전히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학교와 병원 같은 민간 시설에도 가리지 않고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두 나라의 희생자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불안한 요소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새해에는 전쟁이 끝나고 두 나라 모두 평화가 돌아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8도, 대전 영하 8도로 어제보다 춥고요.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0도, 대전 2도, 대구는 5도로 기온이 더디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해서 메말라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1c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